번역 입문 오늘 두 번째 차시네요. 오늘 2차시 번역 입문 앞에서 우리 번역 입문 1에서 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정리를 좀 해보면 번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번역의 정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넓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단 깊은 번역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조금 좀 번역을 하기 전에 번역이 무엇인지, 번역이 어떤 영역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절대적 번역 가능성, 뭐 절대적 번역 불가능성, 그리고 상대적 번역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단 번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번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번역이 정말 가능한 거냐, 번역이 불가능한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논의는요, 정말 몇천 년을 흘러왔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피부에 딱 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다면 성경책이 되겠죠. 성경책. 우리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성경책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는 동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도 우리 21세기에도 이 번역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왜 제가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종교적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바로 이 번역의 차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가장 크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국에 정말 많은 그 건물 위에 빨간 십자가를 달고 있는 기독교와 성당이라고 우리가 있는 천주교, 이런 이 둘의 제일 큰 구획점이 어디죠? 종교혁명이라는 거죠. 종교개혁, 종교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 종교혁명이 뭐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끝내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쪽과 받아들일 수 없는 쪽에 문제가 된 거고요. 구약과 신약의 문제가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어떤 차이로 전쟁을 하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바로 이 번역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이 가능한 거냐, 번역은 불가능한 거냐, 여기에 대한 차이는요, 사실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또 거꾸로 지금 당장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결론이 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우리 인류는 번역에 대한 이 문제를 계속 물으면서 앞으로 후세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번역 가능성과 번역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간단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이것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있어서 제가 학습 내용에다 여기다 올려놨어요. 번역의 가능성이라고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번역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번역은 인간은 다 생긴 게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똑같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랭귀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모두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인간과 같은 완벽한 언어 체계,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물론 뭐 돌고래니 뭐 개미니 뭐 벌이니 여러 가지 영장류의 침팬지 언어 등등등등 정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진행시키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언어 중에 인간의 언어만큼이나
완벽한 그런 언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A 언어와 B 언어, C 언어, D 언어는 경계가 된다 안 된다? 경계가 되지 않는다. 왜? 인간의 언어는 모두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사실 이 언어의 보편성에 대해서 인간 번역의 어떤 번역 가능성을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촘스키라는 사람이에요. 노엄 촘스키는 인간 언어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이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A 언어로 되든 B 언어로 되든 C 언어로 되든 모두 하나의 원리에서 인간의 언어 능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 이것의 언어 능력, language competence라고 하죠. 언어 능력은 뭐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재밌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들 축구공 아시죠? 축구공. 촘스키가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축구공에는 검은색과 하얀색의 가죽이 있죠. 자, 원래 축구공은 동그란 이 모습은 인간의 언어라고 생각합시다. 인간의 언어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에 까만색 가죽을 붙여서 축구공의 모양을 만들죠. 자, A라는 나라에서는 거기다가 까만색을 붙였고 B라는 나라에서는 빨간색을 붙였고 C라는 나라에서는 노란색 가죽을 붙였다고 합시다. 자, 어때요? 그 가죽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동그란 축구공의 모양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번역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왜? 그 변수만 달라질 뿐이지 결국은 인간의 언어 능력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번역의 불가능성은 뭐냐? 번역은 불가능하다. 왜? A 언어와 B 언어는 언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는 A 문화와 B 문화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한국에 온돌 문화가 있다. 온돌이라는 말을 다른 나라로 번역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왜? 다른 문화에서는 온돌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러분들 고향에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따뜻한 나라들이죠. 거기에 온돌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는 어떻게 그 문화 안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전혀 다른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두 언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언어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언어 상대성. 자, 아무튼 이걸 기억하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언어 번역에 대한 기존 번역에 대한 정의들을 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분의 이 정의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과 번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첫째 보십시오. 번역은 첫째 의미상으로, 다음은 문체상으로 원천 언어의 메시지 ST의 의미겠죠. ST의 의미를 가장 가깝고 자연스러운 TT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목표 텍스트의 어휘 선택이 목표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자, ST가 어떻게 쓰여 있든 간에 이것이 번역이 돼서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TT가 되면 이 TT가 놀고 있는 TC, 타겟 컬처죠. 이 문화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이 돼야 된다. 즉, 이 TT는 어디에 맞아야 된다? TC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릴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번역이란 기호의 재현이 아니라 지금 계속
유진 나이다도 그렇고 드릴도 그렇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번역은 언어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호의 재현이 아니라 개념 또는 의미의 재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번역자의 원천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 그리고 언어적인 창의성을 중시한다. 자, 여기에 보면 원천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 자, 번역 1에서 제가 뭘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모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한국어를 여러분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이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거.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번역이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의 모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왜? 원천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번역자가 아무리 여러분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또 배운다고 해도 여러분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 나라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텍스트, 책들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걸 보세요. 저기 교부서적 영풍문고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나라의 동화책, 여러분 나라의 신화, 여러분 나라의 소설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은 한국 사람이 이해한 만큼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이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의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험을 녹였을 때, 한국의 경험을 올렸을 때 좋은 번역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한국 사람들의 외국어 능력에 못지않는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스 페르메르인데요. 한스 페르메르는 스코포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스코포스 이론은 사실 기능주의죠. 기능주의. 펑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체적인 학문적 문해사적 사조에서 펑셔널리즘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통역과 번역에서도 이 기능주의가 이제 하나의 어떤 사조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스코포스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이 텍스트가 어디에 사용될 것이냐? 이 텍스트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그 텍스트의 목적, 텍스트의 사용 목적. 자, 번역은 어디에 맞아야 된다? 사용 목적에 맞아야 된다. 이 텍스트가 번역이 돼서 초등학생들이 읽을 동화책이 되어야 한다면 그 텍스트는 어떻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죠. 어린아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번역은, 스코포스에서의 번역은 그 텍스트의 목적과 환경에 맞는 번역이 바로 제대로 된 번역이다,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문화에서 목표 텍스트의 기능, 목적, 즉 TC 안에서 TT의 기능과 목적을 강조한 것이고요. 번역이란 다른 언어로 쓰여진 원천 텍스트, ST에 관한 정보를 이 기능에 맞추는 것이다. 다음에 네 번째 셀레스코비치예요. 셀레스코비치는 번역이란 단어에서 메시지를 분리한다는 것은 뭐죠? 의미를 찾아낸다는 거죠. 분리해서 이해 가능한 형태로 재표현하는 것이다. 누가? 읽는 사람이 독자의 이해 가능성.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번역이에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셀레스코비치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뭐냐? 독자 정의라는 거예요. 독자 정의. 내가 번역을 하기 전에 뭘 고민해 봐야 돼요? 이 글을 누가 읽을 거냐? 사실 기능주의의 어떤 일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능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셀레우스코비치가 더 강조했던 것은 누가 읽을 거냐, 독자를 먼저 정의하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든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번역이다. 일반적인 우리가 출판하는 소설책이라면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책이, 내가 지금 번역한 책이 의사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데 쓰이는 자료다. 아주 전문적이고 이걸 읽을 사람은 극소수의 의사들, 전문 의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맞춰서 번역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게 어떤 번역이에요? 그게 좋은 번역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소설가가 일반 대중을 위하여 쓴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대상 독자를 12세, 13세 청소년이네요.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아동문학이라고 해요. 자, 아동문학에 청소년으로 설정한다고 하자. 이것은 분명히 어디에 들어가요? 아동문학 번역에 들어가는 작업이 돼요. 자, 원문과 등가가 되는 번역문이 아닌 원문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번역을 생산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 원래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루문 같은 거 봅시다. 여러분, 우리 중국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중국의 홍루문 같은 거 보면 홍루문 안에는 중국 고전이기 때문에 중국의 초등학생들도 홍루문을 알고, 심지어는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홍루문이라는 책이 중국의 고전이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예요. 다만 초등학생들이 읽기 위한 홍루문에는 홍루문에 들어있는, 그렇죠, 19금은 다 빼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초등학생에 맞춰서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번역된 텍스트가 실제로 등가적인지의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 걸까? 자, 등가적인 것, 갑자기 여러분들 선생님이 텍스트에 등가란 말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등가라는 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또 다음에 보충할 시간이 있다면 이 등가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도 또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사실 번역이라는 건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 앉아 있고요. 여기에 또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자, 만약에 둘이 앉아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도 안 기울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두 사람의 몸무게는 어떻다? 두 사람의 몸무게는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의 센텐스가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센텐스가 있어요. A 언어의 원 센텐스고요. 여기는 B 언어에서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담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해봤더니 똑같아. 그러면 얘는 한 문장이고 얘는 두 문장이지만 이 두 언어의 관계는 등가적인 관계, 즉 의미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등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번역에서는 우리가 의미가 같은 단어를 찾는 거, 그것을 우리가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는 거. 여러분들이 한국어 번역을 하려면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쫓아가요? 사전을 쫓아가죠. 사전을 쫓아가서 사전부터 들추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저 이거 번역했는데 이거 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아니, 이런 단어를 어디서 찾았어? 이런 단어를 알아? 이런 단어를 써본 적 있어? 사전에 있어요. 사전에 있는 한국말이에요. 표준어예요. 사전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한국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거 사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써. 왜 안 돼요? 몰라. 안 써. 이런 대답 여러분 어때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여러분 나라의 말의 언어나 어휘가 한국에 똑같은 어휘가 대응되는 어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문화가 다르고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그 없는 것을 우리는 등가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일이 번역물을 읽은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고 결국 의미가 같냐, 의미가 같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로 하는 거예요? 등가라고 추정되는, 그냥 등가라고 생각되는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럼 이런 등가, 의미가 같다, 의미가 같지 않다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번역가가 하는 거예요. 번역가가 그것을 등가라고 이야기하면 등가가 되는 거죠. 다만 번역가에 따라서, 번역가의 능력에 따라서 이 등가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번역가의 능력인 거죠. 자, 아무튼 어찌 보면 번역이란 말과 등가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번역에서 등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번역이란 등가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등가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뭘 가지면 안 돼요? 대응의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사전을 찾고 A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또 사전을 찾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 사전에 있는 단어가 대응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번역을 망치는 제일 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통역사 번역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전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을 버려라. 사전을 버려야만 어떤 번역을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번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단어를 어디서 찾습니까?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오히려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료가 있어요. 어떤 자료냐? 여러분들이 보는 네이버라는 거예요. 네이버, 구글의 검색 능력. 그 단어를 찾아보시고요. 그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단어 뒤에 무슨 단어를 붙이는지, 그 단어가 어떤 텍스트, 어떤 문장,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실제 사용한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사전학, 렉시콜로지, 사전학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language use,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진짜 생활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지, 여러분이 렉시콜로지, 사전이 뭐냐? 사전은 쉽게 말하면요,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언어 박물관. 단어를 박물관에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개구리 있죠? 개구리가 표본실의 개구리. 박물관에 개구리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죠? 우리가 그 개구리를 자세히 볼 수는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박물관에 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뛰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헤엄은 어떻게 치는지, 박물관에 있는 개구리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싶으면 뭐예요? 호수에서, 시냇가에서 뛰어놀고 있는 개구리를 살펴봐야 개구리가 어떻게 놀고 어떻게 뛰어다니고 얼마만큼 멀리 뛸 수 있는지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 결국 여러분 모국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봐야지 사전을 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통역사하고 번역사에게는 사전을 버리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번역은 등가로 정의되고 등가 또한 번역 속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번역은 등가를 찾아가는 길이다. 따라서 무엇을 등가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요. 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번역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 번역이란 특정 시기에 특정 문화에 의해서 번역이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즉 번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세기 한국에서 우리가 번역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또 16세기,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의 번역,
같을까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번역과 19세기의 독일의 낭만주의 번역과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의 번역은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따라서 번역이 무엇인지 특정 시기, 특정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번역이라고 부르기로 이해한 거. 지금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15세기, 16세기 프랑스 고전 시대의 번역은 주로 문학이나 철학의 번역이었고, 독일의 낭만주의에는 시 번역이 크게 비중을 차지했고, 또 독일의 낭만주의 번역 시기의 다른 반대편에서는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번역.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19세기에 번역이 엄청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독일과 프랑스의 이런 선진 문화에 대한 어떤 흡수를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국에서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쓰고 있는 어휘들을 보면은 일본에서 만든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학교 같은 거, 스쿨의 번역어죠. 근데 이 학교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가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쓰니까 한국도 쓰고 중국도 쓰고 한자 문화권은 다 쓰니까 다 똑같이 학교라고 쓰는 거죠. 자,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 일본어에서 스쿨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새로 만든 겁니다. 왜?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 조직이 없고 그런 체계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즘에는요, 기계 번역도 나왔어요. 기계 번역이고 파워포인트 자료 이런 것들 번역에 제일 많이 있죠. 21세기 번역의 주요 흐름은 뭐예요? 새로운 흐름, 전혀 다른 디지털의 번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MTP,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포스트 에디팅, 구글 번역기를 돌리고 나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요? 다시 수정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뭐 한국어를 구글 번역기에 넣고 파파고에 넣고 넣고 나서 결과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과 파파고의 한국어 능력 누가 더 높다? 파파고가 더 높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뭘 할 수가 없어요. 포스트 에디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정을 할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번역가 통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돼요? 끝내는 포스트 에디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은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영상 번역, 광고 번역, 카피 번역 등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21세기의 번역의 범주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쩌면 번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의하기 불가능한 것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번역의 정의 역시 상당히 가변적인 것이다. 즉, 번역은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과학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번역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번역을 그냥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조금만 더 유동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적 번역 가능성. 이제 절대적 번역 가능성으로 넘어가요. 자, 기본적인 우리가 번역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크게 그렸다면요. 자,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이 번역이라면 앞에서 한스 베르멘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주의 번역부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번역의 전체적인 범주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번역이 가능할까? 번역이 정말 되는 것일까? 에 대한 답을 해야 되죠. 번역이 가능한가? 자, 모든 언어에 번역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보편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노엄 촘스키가 그랬어요. 모든 언어는 동일한 인간의 언어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보편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보편문법에 의해서 그런 보편문법이 존재하다니까요. 축구공처럼 둥근 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한국어의 요소들로 채워진 까만색을 이렇게 만들면 파라미터를 바꿔주면은 어떻게 돼요? 한국어의 축구공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끼워놓으면 영어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촘스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편문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번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표면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딥 스트럭처, 표면적인 구조는 차이가 있지만 딥 스트럭처, 심층 구조는 어떻다. 심층 구조는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내면적 특징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모든 언어의 이 보편 문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이 축구공이 다른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축구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한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즉, 축구공 겉에 붙어 있는 가죽의 색깔은 다르지만, 딥 스트럭처, 그 축구공을 구성하고 있는 안의 내용은 어때요? 내면적 특징, 딥 스트럭처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표층 구조가 달라도 번역은 충분히 되는 거다. 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한국어적 요소를 빼고 영어적 요소를 끼워 넣으면, 그런 파라미터를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영어가 되니까. 자, 번역은 이렇게 재기호화, 즉 심층 구조를 표층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심층 구조에는 뭐가 있어요? 촘스키의 이 보편 문법에서 보면 심층 구조에서 결정되는 것이 의미예요. 의미. 문장의 의미, 단어의 의미는 이미 심층 구조에서 결정이 된 거죠. 이것이 표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그런 것은 서로 다른 어떤 구조적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소금 좀 주시겠어요? 와, 이거 너무 심심한데요? 라는 말은 둘 다 이 말의 결론은 뭐냐? 소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당신 앞에 있는 소금을 나한테 주세요 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요. 이거 너무 심심해요. 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지만 소금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의미는 뭐죠? 의미는 당신 앞에 있는 소금을 좀 집어서 저한테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자, 심층 구조에서 이미 소금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는 결정이 됐고요. 표층 구조에서 문장과 문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번역이 굉장히 쉬운 거죠. 번역은 이미 심층 구조에서 의미가 결정되어 있고 표층 구조에서 한국어로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 번역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죠? 그렇죠. 보편 언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절대적 번역 불가능성. 자, 절대적 번역 불가능성은요, 좀 전에 뭐가 갖고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관련이 되어 있다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화인류학, 사회언어학을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죠. 만들었다고 하긴 그렇지만, 사회언어학과 문화인류학을 발전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피어와 워프라는 사람의, 이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이야기는 언어 상대성이에요. 언어 상대성이라는 건 뭐냐? 결국 언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달라지면, 커뮤니티가 달라지면 이 약속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고가 언어를 선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언어를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언어를 선행하지 않는다. 사고는 언어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어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자, 20대 젊은 남자를 묘사하고 싶어요. 20대고 젊은 남자,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뻐. 귀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자, 우리 그거 다 포함해서 그냥 멋있다. 그 친구 어때? 어제 그 친구 만났다며. 그 친구 어때?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멋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모자라. 이건 뭐라고 표현하세요? 멋있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과해. 더 잘생긴 것 같아. 정말 조각 같아. 자, 이건 또 뭐라 그러세요? 멋있다 말고 뭐가 있어요? 남자를 표현하는 말, 한국어에 멋있다. 멋있다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정 안 돼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훈훈하다죠. 훈훈하다.
걔 어때? 그 친구 어떻게 생겼어? 어떤 것 같아? 좀 훈훈하던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언어가 나눠준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나눠준 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무슨 색이에요? 회색? 글쎄요. 밝은 회색? 짙은 회색?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 언어가 나누어준 그 층차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봤던, 어제 만났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 만났던 그 남자친구 소개팅 했다며? 그 남자친구 어때? 잘생겼어? 딸이 막 설명을 할까? 어제 나갔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잘생겼고, 이렇게 멋있고, 매너도 좋고, 쫙 이야기를 해요. 자, 딸의 머릿속에 있는 남자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남자랑 동일한 남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딸이 말한 그 언어에 의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딸하고 같이 그 남자를 만나면 딸의 눈을 의심하죠. 너 정말 남자 볼 줄 알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언어라는 것이 그 문화, 그 사고 체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언어 상대성이라는 말은요. 언어 상대성이라는 말은 사피어와 워프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독일의 철학자 humboldt라는 사람이 처음 했던 이야기예요. 언어를 정적인 어휘 목록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정의할 때 이야기했던 게 언어 상대성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박물관에 있는 레스콜로지 사전에 있는 그런 것처럼 딱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더라. 시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더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인간의 사고와 의식 구조가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하고 있고 언어의 구조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의 사고의 차이를 드러내더라. 한 언어의 표현을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옮긴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사고와 인식의 차이를 옮기는 것이다. 단순히 문장과 문법과 어휘를 옮기는 게 아니라 뭐다? 사람의 인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다. 특정 언어에 의해서 모든 사고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옮기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이 충돌하는 것이고 이것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상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죠? 문화 상대주의, 언어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번역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피어와 워프의 가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은 인간의 사고와 의식 구조가 전적으로 어디에 매달려 있다?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 언어는 문화의 안에서만 규정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 구조의 차이가 사람들의 사고의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멋있다라는 말과 중국 사람이 멋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멋있다라는 것을 중국어로 멋있다라고 번역해 놓으면 중국 사람들은 동의 못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꼭 우리 가운데서 서서 심판 보는 사람이 생기죠. 된다 안 된다 싸우면 야야 그러지 말고 좀 합의를 봐라. 그래도 좀 대충은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게 번역의 상대성이에요. 상대적 번역 가능성이에요. 상대적 번역 가능성은요. 사실은 완벽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 완벽하게 안 된다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목표 텍스트 TT의 총체적 의미는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즉 ST에서 TT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의미하는 그대로를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ST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총체적으로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목표 텍스트에서? 뭐 이런 말이죠. 문학작품 등 특정 텍스트의 번역의 경우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독자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읽어야겠지만 독자가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해서 읽어야만 번역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 이야기는 사랑이고 사랑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번역자는 문화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번역의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 번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그렇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번역자가 문화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사람에게 악어 같은 남자, 제가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악어 같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 야, 악어 같은 남자면, 자, 중국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못생긴 사람인 것 같다. 악어 같은 남자는. 한국 사람들은 조금 무섭지 않을까? 라는 사람이에요. 자,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악어 같은 남자는 좋지 않은 남자, 뭐 한국의 약간 은큼한 남자, 알 수 없는 남자,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어가 어떻게 해요? 악어가 물속에 가만히 있죠. 그래서 공격할 때 한 번에 공격하죠. 보기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한 것 같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바로 물죠. 그래서 악어 같은 남자는 사실은 좀 은큼하고 자기의 속내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 한국어에서 하면은 남자는 다 늑대야. 뭐 이런 개념과도 비슷하고요. 참 애매하죠. 또 참새 눈물 같은 월급이다. 쥐꼬리만 월급이다. 한국어에서는 쥐꼬리만 월급이다 그러죠. 참새 눈물 같은 월급이다. 참새 눈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영어에서 들어왔고요.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지금은 번역 작품 안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참새 눈물만큼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들어온 것은 일본어 번역에서 들어왔어요. 영어를 거쳐서 일본어를 거쳐서 들어온 번역 텍스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 번역 가능성, 즉 번역은 아포리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포리아가 뭐냐? 아포리아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이것을 아포리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어로 통로가 없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 번역 가능성은 바로 번역 불가능성의 문을 열어보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번역사라는 전문적인 두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두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번역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의미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번역에 대해서 시인 프로이트는 시를 뭐라고 했냐면 번역을 하고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시다라고 할 정도로 시 번역은 정말 난해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로이트도 번역이 정말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정도로 번역에 대한 논란, 번역이 된다 안 된다의 이 가능성의 싸움은 제가 얼마나 됐다고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수천 년째 기록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학 작품의 뜻을 풀어서 다시 씀으로써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작품 자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은 가능하면 이 문학 작품 ST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번역이 여기에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주장이나 개념이나 어떤 의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안. 사실 그래서 번역과 번안은 같은 레일 위에 있어요. 이 기차가
좀 더 객관적인 방향에서 굴러간다면 우리가 이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번역가가 좀 더 개입을 하고 번역가가 좀 더 자기의 주관적인 방향에서 굴러간다면 그 기차는 번안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번역은 어때요? 번안과 마찬가지로 제2의 창작이라는 레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도 하나의 창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이야기 들어봤던 거, 한국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그 작품이 처음으로 맨부커상을 받으면서 사실 번역과 통역이라는 게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뭐 기생충이나 맨부커상을 받은 뭐 채식주의자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뜨면서 이런 그 번역과 통역에 대한 중요성이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맨부커상을 받은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어요. 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 작가와 이 번역가는 어떻게 돈을 가질까요? 원래 번역가가 한 70%? 번역가가 한 30%? 원래 이 작품은 원래 한강이라는 작가가 썼으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번역자의 50%, 에스티를 쓴 한강이 50%. 이래서 반반씩 가져갑니다. 왜? 번역도 창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창작을 온전하게 다 인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이 돼요. 자, 이 말은 번역의 어려움과 번역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말이기도 하고요. 번역 창작이라는 말이요. 자, 번역이 원작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창작, 즉 원작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못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또 너무 많이 가버리면 그렇게 되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번안까지 가버리면 이건 번역이 아니고 이건 번역가가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너무 많이 담았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죠. 나중에 채식주의자도 사실 조금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상을 받고 나서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와 그 번역된 채식주의자의 책이 같은 책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번역은 약간의 번안이 첨가되어 있다. 그렇죠. 번역이라는 게 완벽하게 객관적인 위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두 번째 2차식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어서 답안도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차시 강의였습니다. 번역에 대해서 3차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차시까지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2차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